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인수위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58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사면 심사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횡령 직원의 동생을 공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횡령금을 동생 사업과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를 대신해주고 웃돈을 얹어 투자금은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청년들의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만 200명,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가 팜유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옥수수와 콩의 국제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모처럼 손님들이 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번엔 치솟는 재료값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66일) 그동안 실내든 바깥이든 우리가 마스크를 꼭 써야 했던 날들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집회나 야외 경기장 등 50인 이상이 모이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죠.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혹시나 감염이 되는 건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었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당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으로 갔는데 5만 명대를 보이고 있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1년 6개월 만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신규 확진자가 6주째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실외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 없이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하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야외 경기장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밖에서 1m 이상 간격 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일부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벗을 수 있는 거는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대로 질병이 없어진다면 아주 반가운 거죠. 그냥 마스크는 계속 쓰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또 다시 또 값싸게 벗어도 된다 그래도 다 벗을 것 같지 않아요. 정부는 전면적인 마스크 벗기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시민들이 실내외를 엄격히 구분해 마스크 착용 수칙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려워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해제 방침이 발표되자 5월 말로 시기를 예상했던 인수위 측은 우려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감염이 확산되면 책임질 거냐 이거죠. 현 정부와 인수위와의 대립각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단은 따르는 것이 맞다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발표된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어떠한 대응 수단을 준비했던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 방침에 따른 결과를 우려했습니다. 안철수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도 성급한 판단이라며 현 정부에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각을 세웠습니다. 인수위 측 반응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감소세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치적 판단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실외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정 청장은 확진자 증가 우려에는 대규모 인원이 모였을 때는 착용을 권고하는 등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것이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신구 권력의 방역 갈등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협조가 잘 되길 바란다라면서도 현 정부의 판단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조희루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는데 상황별로 좀 헛갈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길거리나 야외면은 다 벗을 수 있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버스나 기차, 택시 등은 기본적으로 실내라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엔 천장이 있고 사방이 막혀 있으면 큰 창문이 있더라도 실내로 간주합니다. 이걸 제외하고 2개면 이상 열려 있어서 자연 환기가 되는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퇴근길 많이 타는 지하철, 실내일까요? 실외일까요? 뭐 지하로 다니긴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고 천장도 있고 그러니까 실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방이 다 막힌 데다가 사람들이 빽빽하고 예.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런데 간혹 지하철역 중에 야외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아, 야외 지하철역이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하철을 타려면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고요. 그러면 지하철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물론 들어가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길게 줄을 서 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의무는 아니지만 쓰는 걸 적극 권고합니다. 이 야외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최소 1m 거리두기가 안 되면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산책이나 조깅, 또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을 할 땐 거리두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네. 가족이나 지인들과 식사하고 함께 야외에서 이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초중고 야외 체육 수업이나 체육 대회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데 다만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5월까지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뭐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내내 쓰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하나 걱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헛갈리잖아요. 지켜질까요? 실내에서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은 그대로 부과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말은 쉬워도 매번 그러기도 번거롭고 또 네. 노마스크에 익숙해지다가 보면 깜빡하는 경우도 많아질 겁니다. 또 어디선 쓰고 어디선 벗는지 헷갈리거나 시설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적용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 방역 인식 자체가 해이해질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당국은 마스크 착용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마스크를 끝까지 뭐 놓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참, 백신 안 맞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미접종자들도 똑같이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무는 사라졌지만 마찬가지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뭐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만 걱정도 있습니다. 올 가을에 다시 코로나 대유행이 올 거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또 써야 할 일도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인수위와 또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한 대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6, 7월에 다시 늘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피해는 60세 이상의 고령자하고 만성병, 기저질환자에서 인수위 측에선 속도 조절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현재 실내 마스크 유지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번 벗은 마스크를 다시 쓰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네. 이 조치가 자칫 재유행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불안한 분들은 계속해서 쓰셔도 뭐 괜찮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희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찬성 의견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마지막 사면 결정을 앞두고 나온 발언인 만큼 관심이 쏠렸죠. 석가탄신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음 주에는 결정이 나와야 할 겁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직접 나섰습니다. 천공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고 전제했지만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그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문 대통령은 또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 본격적인 검토 시사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근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대상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조금씩 점쳐지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8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사면이 되면 납부할 필요가 없는 벌금도 50억 원가량을 납부했으니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유리한 정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5일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추징금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벌금 48억 원을 납부해 남은 벌금은 82억 원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징금과 벌금이 모두 있는 경우 추징금을 먼저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남아있는 벌금은 면제받게 됩니다. 앞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징금 35억 원과 벌금 30억 원을 납부한 뒤 남아있던 벌금 150억 원은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반대로 추징금이 남아있으면 사면이 돼도 모두 내야 합니다. 지난 1997년 사면된 전두환 씨는 숨질 때까지 미납 추징금 환수 절차가 진행됐고 함께 사면된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추징금 2,628억 원을 2013년 완납했습니다. 또 사면이 된다고 해도 이미 낸 벌금과 추징금은 돌려받을 순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점은 사면 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아직 끝난 얘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또 갈등을 빚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의 답변을 자처하며 꼭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자 윤 당선인 측은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버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신구 권력이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답변에 직접 나선 문 대통령은 언짢은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문 대통령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며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진 군 지도부 오찬에서도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걱정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방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과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더 철저한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위는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주택정책 등을 거론하며 지난 5년 실제 그 어느 때보다 권위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좌절과 분노 속에 지켜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 국민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축소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단독 진행했습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검찰이 남은 부패, 경제, 이 2대 수사도 못하게 되니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5항에 따르면 여야는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해 작업에 속도를 붙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 수석 부대표만 참석해 민주당의 운영위 소집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라고 하는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 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적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열었다고 받아쳤습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인원만으로도 중수청 논의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7인과 그리고 비교섭 1인 이렇게 하면 8인이 되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나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 운영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의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주십시오. 또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놨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MB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틀째 진행 중인 검수완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한 대학생은 법안 처리가 17분 만에 끝나는 게 말이 되냐며 대학 동아리보다 못하다고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라임펀드 사기 피해자는 범죄자가 판치기 하는 입법이라며 절망하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라임펀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증발돼버리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수완박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잔인한 2차 가해가 될 것입니다. 검수완박의 직접적 수혜자는 대신증권을 포함한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될 것입니다. 한 대학생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이 대학 동아리보다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아리 정모를 해도 20분은 소요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법률안을 17분 만에, 지금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시간 만에 안건 조정도 하고. 검찰은 수정한 대로라면 고발인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등 결국 사회적 약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단체 고발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아 왔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의 재고를 호소드립니다. 또 검수완박 이후 국민이 당할 수 있는 사례로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검은 검사와 수사관 등 3천여 명이 보낸 호소문을 모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등 현금성 복지 지원 계획도 함께 나왔는데요. 연금 개혁은 추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또 미뤄진 거죠. 김도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을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아동과 노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엔 현금성 복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만 1세 이하, 생후 11개월 아동까지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돌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게 현금 복지를 집중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0에서 11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은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 예산제를 도입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근로장려세제 지급액을 올려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공약대로 연금 개혁도 추진합니다.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인 대타협 기구,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든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타협과 합의를 향후 복지 사회 서비스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복지정책 기본 방향을 다음 달 3일 공개할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앞마당이 지금 굉장히 부산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취임식 준비 때문이겠죠. 이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대돼서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순자 씨도 온다고요? 네, 취임식 준비 측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씨의 배우자죠. 네. 이순자 씨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통합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기보다 관례에 따라 이순자 씨를 초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모님 또는 유가족들은 모두 저희들이 초청 대상에 넣고 초청장은 이순자 씨를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상임이사 내외, 이명박 전 대통령 배우자 김은옥 여사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나 이승만, 최규하 전 대통령 유족에 대한 초청장 전달은 현재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총리도 취임식에 온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본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 취임식에 불참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이 파견했던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은 기시다 총리 측과 물밑에서 초청 여부를 조율했고 일본 정부는 여론 등을 고려해 여러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준비위 측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참석 의사를 계속 기다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군요. 지방선거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이 됐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김진애 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이번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된 가운데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로써 차기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송 전 대표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고 경기지사에는 김은혜 의원이 나오고 그러면은 두 자리 다 지역구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선 후보들이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인천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데 이곳에 이재명 상임고문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출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대신 분당갑에 나오라고 견제구를 넣었고 송영길 전 대표가 반발하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 출마는 문제가 없고 왜 이재명 후보 출마만 논란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예,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있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검수완박 국민투표. 이건 어떻게 돼갑니까? 네, 선관위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부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네. 이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빨리 입법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여야 정쟁의 거리가 아니고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빨리 해줘야 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입법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새로운 승부수로 삼을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정치톡톡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도 공범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횡령금 일부가 동생 사업으로 흘러간 단서가 포착됐거든요. 경찰은 해당 직원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횡령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회계 법인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40대 직원 A씨의 동생 B씨가 어젯밤 공범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B씨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두 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A씨는 횡령금을 모두 찾았고 이 돈을 동생과 함께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A씨는 500억 원의 일부를 파생 상품에 투자했고 100억 원 중 일부를 동생 B씨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 진술의 진위를 파악 중인 경찰은 횡령금 중 몰수 가능한 돈이 남아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총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하고 범죄 수익 추적 수사팀 5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동생 B씨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횡령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식당 주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3주 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었기에 수상한 낌새를 알아챘던 겁니다. 나 형사과장인데? 이렇게 형사인 척하고 다가가 현금 수거책에 돈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택시가 멈추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 내리고 남성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식당 주인은 노인에게 다가가 누구를 기다리느냐며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가 수금을 좀 해야 돼서 여기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확신을. 식당 주인은 이를 보러 트럭을 몰고 나가다가 노인이 남성에게 말을 걸자 급하게 차를 돌려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노인은 남성에게 현금이 든 검은 봉지를 받아 손가방에 넣은 상황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형사인 척하며 노인의 팔을 붙들고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남성에게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알리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성의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로 조종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 전화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검찰청에서도 이렇게 돈을 받으러 다니시냐고. 그래서 형사과장이니까 익산 경찰서로 와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식당 앞에서 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70대 노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밝혀졌고 손가방에는 현금 3,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3주 전에 그 보이스피싱을 사실은 당했거든요. 너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그걸 꼭 포착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경찰은 기지를 발휘한 식당 주인에게 감사패와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 상가에 투자만 하면 웃돈을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만 수백 명,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메신저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이런 투자 대화방이 참 많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김모 씨는 지난달 청약 정보와 부동산 기사를 올려주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상가 투자를 대신해주겠다는 말에 김 씨를 포함한 채팅방 참가자 1,500명 중 상당수가 이름과 연락처,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채팅방 관리자인 정모 씨에게 보냈습니다. 본인들 매물인데 그거를 먼저 계약을 하고 실제 계약자가 나타나서 그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남는 뭔가 그 수익금이 있다. 연락처를 확보한 정 씨는 시행사 관계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상가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청약금 1,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면
나중에 5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대부분 전국 청약이고 뭐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 씨는 말과 달리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추궁이 이어지자 자신이 속인 사실을 인정했지만 받은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습니다. 돌려받기도 했고요. 도박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제를 공부하며 적은 자본으로 투자하려던 청년들. 전체 피해자는 수백 명,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은 서울과 충청, 부산 경찰 등의 사건을 접수한 가운데 전국에 이런 투자방이 우후죽순 생겨난 데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화제가 된 이슈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민경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민 기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이근 기부 부탁. 그 온라인에서 유명한 이근 말하는 겁니까? 네, 이근 대위라고 잘 알려져 있죠. 네. 현재 이근 씨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근 씨가 SNS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이 씨가 직접 적은 글은 아니고 네, 이 씨가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 관계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네네. 적합한 장비와 보급이 필요하다면서 이 씨에게 물자를 구매해 보내기 위한 기부금을 부탁하고 있죠. 이미 물자 배송을 위한 물류 업체까지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근 대위가 전쟁 중에 숨졌다는 그런 소문도 돌았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가짜인가 보네요. 네, 그 유튜브 관리자는 글과 함께 사진도 한 장 공개했는데요. 네네. 군인 3명의 뒷모습을 촬영한 이 사진이죠. 누가 이근 대위다 이렇게 명시를 하진 않았는데 누리꾼들은 인물의 체형이나 장비 등을 봤을 때는 가장 앞에 있는 군인이 이 씨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좋은 마음으로 갔으니까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댐 터트려 셀프 스몰. 자기 스스로를 물에 잠기겠다는 겁니까? 네, 이것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데미디우라는 마을입니다. 건물 도로를 가리지 않고 곳곳이 현재 물에 잠겨 있죠. 네. 러시아가 침공한 직후 주민들이 인근의 댐을 열어 마을을 일부러 수몰 시킨 건데요.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확인해 봐도 수몰 전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마을 주민들이 수몰을 감행하면서 러시아군은 이 마을을 피해서 이동했고 다행히 민간인 학살 등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곳이 수도인 키이우 인근 지역인데 이 수몰 작전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상당 부분 지연시킬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홍수대 둑을 막아갖고 마을을 지켜다는 소년 얘기 있잖아요. 이번엔 정반대로 댐을 터트려서 마을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보단 차라리 물에 잠기는 게 낫다 이거네요.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거리 덮친 하얀 거품? 어떤 겁니까? 이것도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교외 지역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솜사탕 같기도 한 이 하얀 거품들이 거리에서 막 휘날리고 있죠. 예뻐요. 네, 그렇죠. 이 거품들은 인근 강에서 온 건데요. 강에서 거품들이 대량으로 발생했고 홍수와 강풍이 겹치면서 인근 마을로 날아간 겁니다. 이런 게 자연적으로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딱 봐도 건강에 좋아 보이진 않죠. 이게 악취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현재 환경당국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생활하수하고 근처 산업단지에서 나온 폐수가 강물하고 섞이면서 발생한 거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한 성분을 분석하지는 못했는데 피부나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올해 유난히 심했던 거지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 왔다는 건데요. 예. 아무래도 하수 처리 시설 등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야, 오죽하면 저렇게 마을 전체를 덮을까요? 무섭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갑다 대학축제. 거리두기 해제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이제 대학교 축제가 흔히 이제 대학생활의 꽃이라고도 불리죠. 재작년과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열지는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지만 이제 최근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대학 축제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주요 대학 학생에 따르면 다음 달 대면 축제가 연이어 열릴 예정인데요. 얼어있던 대학가 분위기도 모처럼 만에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니까 이분들은 마음이 축제인가 봅니다. 네, 혹시 화장품 주식 좀 사셨나요? 저는 뭐 주식을 샀다 하면은 뭐 안 좋아져서. 예. 네, 화장품 주식을 사신 분들은 이제 축제에 가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축제일 것 같습니다. 아, 예.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관련 주가가 급등한 건데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했죠. 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는 화장을 안 하다가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거기다가 이제 또 실외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실제로 이번 달 들어서 전국 주요 백화점의 색조 화장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20%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울상인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생산 업체들인데요. 아, 그렇네요. 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정책에 따라 마스크 생산 업체는 2020년 1월 137곳에서 최근 1,587곳으로 11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2년 새. 예. 네.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시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 초기에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마스크 업체 설립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우리 사회도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픽뉴스 민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만을 학수고대했던 자영업자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아닙니다. 식재료값이 뛰어도 너무 뛰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 오른다니 봄은 왔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봄이 아닙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가스 배달 전문점에서 저녁 장사를 앞두고 재료 준비에 분주합니다. 이 가게는 지난 2월 말 한 차례 가격을 올렸습니다. 고기며 밀가루며 가격이 급등했던 탓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식용유값마저 치솟으면서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한 달에 식용유값만 5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고기류들도 많이 올랐는데 조만간 또 이제 2배를 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식용유 가격은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식용유 한 통의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돼 미리 사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재고가 떨어진 식자재 공급상은 근처 마트에서 사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님이 돌아오기 시작한 식당은 가격 올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옥수수 가면 많이 쓰지. 원자재는 다 올랐는데 못 올리는 거죠. 소비자들은 또 민감하잖아요. 곡물 가격 상승은 다른 식자재에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을 불러옵니다. 또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대부분이 먹는 사료가 수입 곡물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식자재 가격 인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영업자들의 봄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970년에 80%를 넘었던 것이 2019년에는 21%로 확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입해다가 먹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식량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라면이나 과자를 튀길 때 쓰는 팜유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그 대체품인 콩기름 역시 올해 들어서만 값이 50% 넘게 급등하며 국제 가격 역시 최고가를 썼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미 가뭄으로 옥수수와 콩 국제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정부는 밀과 콩 자금 예산을 늘리는 등 올해 식량 안보에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를 전담하는 조직도 사실은 없습니다. 식량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죠. 기름과 가스 가격도 가계부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한 달 만에 또 오릅니다. 문제는 올해 2번 더 오른다는 겁니다.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주택용은 8.4%, 영업용은 최대 9.4% 오릅니다. 국제 천연가스 수입 단가 상승으로 한국가스공사의 급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 인상의 이유입니다. 2년에 걸쳐서 어쨌든 미수금을 다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조치로 가구당 지출하는 가스 요금은 월 평균 29,300원에서 2,450원 오른 31,750원이 됩니다. 4월에 기존 인상분까지 합치면 2달 사이에 월 평균 3,300원이나 오른 겁니다.
가스 요금은 7월과 10월에도 또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가스뿐 아니라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기 요금을 산정할 때 원가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인수위는 한국전력 독점체제인 전기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원전 활성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지만 1달러에 1270원을 넘어선 환율이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당초 80원 이상 인하 효과를 기대했지만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하 효과는 30원을 겨우 넘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현대차가 인증하는 중고차 사업이 내년 5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또 내가 타던 현대차를 현대차에 중고로 팔려면 현대차의 신차를 사야 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을 끌어온 심의 결과인데 현대차도 바라지 않는 거지만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업체대로 불만입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죠.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가 인증한 중고차는 내년 5월이 돼야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조건도 여러 가지가 붙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현대차를 현대차에 팔려면 현대차의 신차를 사야 가능합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증 중고차를 기다렸던 소비자들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연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증 중고차가 있으면서 안심도 되고 좀 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막아버리고 꼭 현대차 신차를 사야지 중고차를 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제도가 사실 의미가 있나.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중고차는 내년 5월부터 첫 1년간 2.9%, 기아는 2.1%로 물량이 제한됐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의 시장 진출을 3년 미뤄달라고 했던 중고차 업계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기아차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50% 이상은 폐업하고 그 종사자들도 이제 이 업을 떠나야 되지 않나. 지난해 말 전경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0%는 현 중고차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63%는 완성차의 시장 진입에 찬성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40년간) 해설가로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다가 위기에 한국 야구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 투수로 KBO 총재 자리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고 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걸까요? 취임 한 달째를 맞는 허구현 총재를 최영규 기자가 뉴스피플에서 만났습니다. 해박한 야구 지식과 데스요, 배나구 등 특유의 발음으로 야구의 즐거움을 전했던 허구현 총재. 프로야구 원년부터 40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야구계의 큰어른이지만 총재 자리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해설이 아무래도 맞죠. 이 총재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선은 팬들이 있죠. 그다음에 구단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선수들이 있죠. 이 코디를 잘해야 되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총재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강정호 복귀 문제. 결국 복귀 불가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팬들이 더 좋은 야구장에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허 총재가 2년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내 구장이 착공 정도는 해가지고 우리나라 야구장들이 좀 현대화되고 다 2만석이 넘는 구장이 되고 했으면 좋겠고. 허 총재가 반전의 계기로 노리는 시점은 바로 내년. 6년 만에 다시 열리는 WBC. 미국에서 뛰는 한국계 선수들까지 총동원해 우리 야구 수준을 다시 증명하고 팬들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피를 가진 선수는 참가하겠다 그러면은 합류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프로들이 나오는 그 무대에서 성적을 올리면서 터닝 포인트를. 지난달 갑작스럽게 총재 자리에 올라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못한 게 아쉽다는 허 총재. 스페셜 해설로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한국 야구의 부활을 알릴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별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페셜로 한 번씩.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구한 건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이라는 놀라운 전과였고 육지에서는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운명을 가른 이 두 장군의 승리 뒤엔 정걸이라는 이름 없는 노장군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78세에 자기보다 31살이 어린 이순신 장군 휘하에 들어가 멘토 역할과 함께 방어와 병참 지원 실무 책임자인 조방장을 맡았고 행주산성 전투 때는 화살 2만 개를 직접 배에 싣고 가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죠. 이렇게 역사에 빛나는 전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훗날 선무공신의 반열에조차 오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은 데다가 아들과 손자마저 모두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실외 마스크 언제 벗는가? 5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 권력의 으름장에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를 늦출 듯하던 방역 당국이 돌연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꺾이고 있으니 괜찮다는 건데 인수위는 시기상조, 유감이라며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누가 봐도 신구 권력의 갈등이 마스크로까지 비화된 듯하죠.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신구 권력이 상대방에게 생색낼 기회를 주지 않겠다. 공은 내가 차지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어느 한쪽도 과학적 근거는 제대로 되지도 못하면서요. 신구 권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낯뜨거운 공치사 경쟁이 아닙니다. K-방역에 대한 겸허한 성찰, 그리고 올 가을쯤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유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코로나 극복의 1등 공신은 정부가 아닙니다. 사생활과 휴일을 반납하고 헌신한 이름 없는 의료진, 희생을 무릅쓰고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국민입니다. 이런 걸 똑똑하다는 그들은 모르나 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마스크 해제 신구 권력 충돌이었습니다. 이른 더위로 초여름인가 했는데 오늘 설국으로 변한 곳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렸다는데요. 같은 하늘 아래 파란 봄과 하얀 겨울이 공존하는 풍경을 장진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해발 1458m, 산 정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뭇가지에는 푸른 새싹 위에 흰 눈꽃이 피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렸던 벚꽃이 이미 져버린 산 아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곳 강원도 평창 발왕산 정상에도 생각보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성인 발목까지 쌓였습니다. 완연한 봄 속에서 만난 동화 같은 겨울왕국을 가족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3월 말에요.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거는 70평생 살면서 처음이에요. 처음에서 너무 좋아요. 아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봄이 성큼 다가왔던 설악산도 다시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설악산 중청에는 눈이 10cm 가까이 쌓였습니다. 내일 중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등 주말 내내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 모레까지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주말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화요일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수요일부터는 평년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우리 돈 4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질 거라는 예상과 지금이 바로 전황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전쟁 예방에 실패했다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회견 직후 러시아는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 중인 우크라이나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미 의회가 약 17조 원의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을 승인한 지 한 달여 만에 그 2배가 넘는 42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다시 요청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여겨집니다. Leading the alliance. The cost of this fight is not cheap, but caving to aggression is going to be more costly if we allow it to happen. 추가 지원안은 25조 4천억 원 가량의 군사 지원, 10조 8천억 원 규모의 경제 지원, 3조 8천억 원대 식량 지원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찾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끌려다녔다는 비난을 자초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사태 관련 유엔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Security Council failed to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prevent and end this war. And this is a source of great disappointment, frustration and anger. 러시아는 이 같은 유엔 사무총장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뒤 1시간 만에 수도 키이우에 로켓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부차 민간인 학살 의혹 용의자인 러시아 군인 10명을 SNS에 공개하고 자국 검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로 통제되는 구역이 빠르게 늘면서 도시 전체 봉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재기한 음식들을 넣어두어야 하니까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침 8시가 채 안 된 이른 시간인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입니다. 오늘이 이번 주 들어 3번째 전수검사입니다. 이번 전수검사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아파트 단지 전체가 봉쇄됩니다. 베이징 시민 90%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제구역도 6곳으로 늘어났고 건물 246동이 봉쇄되며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哎呀，疫情变化，这个变化得相当快。今天就是，假如说昨天北京还没再兴，早起它再兴了，这个无法预料的。 상하이처럼 갑자기 도시 전체가 봉쇄될까? 시민들은 사놓은 음식을 보관하려고 때 아닌 냉장고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냉장고 판매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시내 모든 학교는 노동절을 앞두고 휴교에 들어갔고 일부 지역에선 노래방과 오락실 같은 다중이용 시설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봉쇄 한 달을 넘긴 상하이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한밤에 물자 공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봉쇄 피로감과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계곡살인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현수의 4개월간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지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은혜와 조현수가 검찰 수사 도중 도주한 직후 이들이 숨어있을 경기도 고양의 한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도피 자금도 대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정규리그 1위 SK와 3위 KGC 인삼공사가 우승을 놓고 맞붙습니다. 특히 오세근과 김선영의 맞대결이 관심을 모으는데 은근한 신경전도 벌였다고 하네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중앙대 시절 52연승 대기록을 작성한 오세근과 김선영. 한국농구 간판으로 성장한 두 선수가 프로 데뷔 11년 만에 처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습니다. 우승컵을 두고 맞대결하는 만큼 우정은 잠시 접어둡니다.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인삼공사의 오세근이 에이스 변준영을 앞세워 포문을 열자 챔프전에서 선영이 혼내주러 간다고 했습니다. 혼날 준비 됐지? 정규리그에 이어 첫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SK의 김선영은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혼내주러 왔다가 혼나고 갈 것 같은데요. SK가 올 시즌 정규리그 1위를 했지만
두 팀 간 전적은 5승 1패로 인삼공사의 압도적 우위. 하지만 단기전은 다르다며 저마다 손가락 5개를 펴보이며 5차전에서 끝내겠다고 bel렀습니다. 4대 0으로 이겨서 정기리그와 챔피언전을 합쳐서 승률을 0으로 만들고 싶은 한 번의 기회를 좀 주고 저희는 1대 4로 치는 걸로 5개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서울에서 끝내고 싶어요. 5차전에. 7전 4선승제 올 시즌 프로농구 최후의 승부는 다음 주 월요일 막을 올립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충남 천안시와 함께 건립하는 축구 종합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전체 규모가 현재 대표팀 훈련장인 파주 트레이닝센터의 4배라고 하는데요. 2025년에 완공될 한국축구의 새 보금자리,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오늘 아침 촉촉한 봄비가 지나고 전국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강원 산간으로는 눈이 쌓이기도 했는데요.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동해안에는 오늘 늦은 저녁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전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낮은 구름이 지나는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평년 기온의 약간 밑도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부분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영남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 19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